영재학교 쓸 사람 있어? 네? 영재학교 쓸 사람? 아니요. 가고 영재학교는 왜 아니야? 답이 없어요 거기는. 어? 거긴 답이 없어요. 대체는 한 번씩 내보긴 하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봤었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책 얘기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 시간에 꼭 필요해. 이 고 모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과학고 내신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지고 있거든요. 과학고 내신으로도 많이 이용되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13쪽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의 스펙트럼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연계된 과정에서는 이런 걸 배웠을 거야. 몇몇 금속 원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지? 불꽃방색을 조사합니다. 불꽃방색 조사하는 방법의 실험에는 두 가지 형태의 실험이 있어요. 첫 번째, 요즘 교과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특별한 금속이 포함된 아주 미량이어도 상관이 없거든. 금속이 포함된 용액 또는 금속 물질을 솜에다가 묻혀요. 용액을 살짝 찍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을 붓고 얘를 연소시킵니다. 자, 알코올은 거품꽃 색깔이 거의 무색에 가깝습니다. 자, 거의 무색에 가깝기 때문에 금속 원소에서 방출되지는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소의 불꽃 반응색이 비슷할 때는 어떻게 하죠? 분광기로 조사하죠.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하는 원소들마다 특별한 색깔의 띠들이 특별한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데, 원소들마다 색이 띠가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고 색깔도 달라. 위치가 다르면 그리고 나타나는 선의 색깔이나 굵기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조사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금속 원소임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스펙트럼.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프리즘을 통과 빛처럼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렇게 빛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실험실에 가면 프리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정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 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 존재해. 실험실에 있는 거야. 자, 이때 정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을 우리는 분광 프리즘이라고 얘기해. 빛을 나누는 데 주로 사용하는 프리즘이야.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은 전반사 프리즘이라고 해. 전반사. 우리 1번 뒤에서 봤었지, 전반사. 안 맞니? 뒤쪽에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전반사 프리즘이라는 프리즘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백색 광이 한 줄기만 쭉 오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색깔마다 얘네들이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빨간색 빛은 굴절이 좀 덜 돼요. 자, 덜 돼서 나타나고, 반면에 백색 광이 섞여왔을 때 보라색 빛은 굴절되는 정도가 심해요.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스크린상에 이런 연속적인 색의 띠를 작성합니다. 연속적인 색의 띠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가장 윗부분을 우리는 빨간색, 주노초파나
보라색이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빛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가시광선이라고 하지. 이 가짜는 무슨 가짜일까? 가능할까? 올가. 가능하다는 가짜야. 자, 시자는 무슨 시자일까? 볼시. 볼시.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해. 한자도 우리 그리나 미리 전 했었지. 한자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 거야. 미국도 서양도 영어에서 보다라는 뜻이 시자구나, 그치? 그래, 안 그래? 볼시자야. 볼시. 비슷한 말 되게 많다. 우리말로 밝다라는 말이 있지. 밝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말이 파생돼 나간 거 알아? 밝다라는 말. 러시아 쪽에 가면은 중앙아시아 쪽에 중앙아시아하고 우리 몽골 위쪽에 보면 바이카로스라는 호수가 있어. 바이칼. 그것도 밝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시끄러운 나라가 어디지? 우크라이나지. 우크라이나가 끼고 있는 그 바다가 사실은 바다라기보다는 큰 내륙 호수에 가까운데 그 바다를 뭐라고 해? 흑해라고 얘기해. 그 흑해를 끼고 자, 흑해 남쪽에 가면 나라가 하나 있어. 이름이 바뀌었어. 트리키에. 트리키에가 있는 반도를 무슨 반도라고 하니? 아닌가? 내가 까먹었다. 아무튼 이제 그쪽에 발칸반도라는 지명이 있어. 이 발칸반도도 밝다가 밝다라는 뜻이래. 그리고 밝다에 대한 어원이 무심하는데 영어에서 밝다가 뭐야? bright. 이것도 밝다라는 뜻이 왔다. 그래서 한글이 세계적인 글이다. 자, 그러면 빨간색의 안쪽에 있는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적외선이다. 얘를 흔히 아이얼이라고 하거든. 아이얼레이라고 하는데 인프라레드레이라고 해. 그래서 아이알이라고 표현해. 자,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하지? 자외선이라고. 자외선이 영어로 뭔지 알아? 울트라바이올렛이지. 그래서 UV 광선이라고 하는 게 답이 자외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것. 자, 빨간색은 굴절하는 정도가 좀 작고 보라색은 굴절하는 정도가 커.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같은 매질이더라도 어떤 특별한 빛이 나가는 같은 매질이더라도 파장에 따라 굴절율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파장에 따라 굴절율이 변화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나타나는 색의 띠를 우리는 뭐라고? 스펙트럼이라고. 스펙트럼. 복수형이 혹시 뭔지 아니? 네? 복수형. 스펙트럼이즈? 불규칙 변화야. 되게 유명해갖고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시험 안 보지. 스펙트럼의 복수형. 어디까지 하세요? 스펙트까지는 맞아. 이 아니에요? 스펙트레? 스펙트라.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알아? 데이터라는 말 알아? 데이터의 단수, 이게 복수형이거든? 단수가 뭔지 알아? 데이터. 그래서 옛날에 시험지에 많이 나오던 복수, 단수 복수 관계였어요. 우리 시간 참 유용하다 그지? 영어도 그러고.
자, 아무튼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스펙트럼들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개, 세분화시키면 세 개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스펙트럼의 종류를 살펴보는데, 자, 먼저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자, 그리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 선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또 두 개구나.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어. 방출선 스펙트럼. 자, 그리고 흡수선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은 일단 연속 스펙트럼은 누구나 누구에서 나타나지? 햇빛 또는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백열등이야. 백열 정도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 백열 정도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퇴출됐어. 후진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럴 줄 알았는데 잔뜩 사놓고 나중에 불똥품에다가 팔아먹으면 아주 좋잖아, 그지? 작동되는 걸로.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에디슨 이전에도 백열종이 있었어요. 에디슨 이전에도 백열종가 있었는데 에디슨이 했던 거는 필라멘트를 달리 쓴 거야. 필라멘트를 뭘 썼대? 통센을 안 썼어요. 필라멘트 처음에 뭘 썼냐면 대나무는 얇게 쪼갤 수 있거든. 대나무는 걔를 불완전 요소로 시켰어. 완전 요소시키지 않고 탄소 제거하게끔 연소를 시켰어. 그래서 이 백열 정도에 필라멘트를 사용했대. 그 사용 시간이 얼마 정도 들었을까? 2시간. 약 10여 분 정도? 20분 근처였던 걸로 기억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기술이었단 말이야. 왜? 거의 불과 켜진과 동시에 필라멘트가 타서 그냥 무용지물이었었거든. 실용화를 시킬 수가 없었는데 20분이라는 시간을 쓰게끔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도 오래 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센 필라멘트가 나왔어. 통센 이용한 이유는 얘는 붉고 반색도 무색이고, 그리고 얘는 녹는 점이 매우 높아. 3500도씨인가네. 그래서 내구력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필라멘트를 통센 필라멘트를 이용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얘는 빛으로 내는 양보다 열로 방출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퇴출이 됐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뭘 이용합니까? LED 등을 쓰고 있지. 자, 한편 방출선 스펙트럼은 뭐냐? 방출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자,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야. 자, 고온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들이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되지. 들뜬 상태로 올라가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오려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생겨? 빛을 외부로 방출해 주지요. 오케이? 이게 스펙트럼이야. 에너지 준위가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여러 개의 빛들이 방출되지겠지. 그게 바로 뭐야?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특정한 때문으로 나타나. 자, 두 번째 흡수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면 저온의 기체가 있어. 저온의 기체에 백색광을 통과시킵니다.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제 실험에서는 그 사이에 얇은 수조를 갖다 놓기도 해. 수조를 갖다 놓으면 열을 차단시켜버리지. 빛 에너지에 관해서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빛을 쪼여줬더니 정례 기체는 지금 바닥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럼 지나가는 백색광에 의해서 자기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전자들이 흡수하는 거야. 얘 흡수되는 양이 많아 감소되는 거니까 흡수되어지다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검은색 띠무늬가 나타나요. 이 띠무늬를 관찰해서 어떻게 해줘? 원소의 종류를 확인해 줄 수 있는데 나타나는 자리가 똑같아요. 은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은빈이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알 텐데 이제,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난 스펙트럼인데 이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리는 천체 관측에 이용한 겁니다. 어떤 미지의 별이 있어. 그 별에서 날라오는 스펙트럼을 관찰해. 이 스펙트럼 관찰하면은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자 그 별의 대기 성분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오케이? 왜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흡수선 스펙트럼 나타나는 것은 빛이 원래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 별이. 근데 별의 대기를 그 빛이 통과하면서 그 대기를 통과하면서 그 부분만 흡수 스펙트럼으로 빠져버려. 그래서 보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종류가 있다. 이거 갖고 면접에서 상당히 많이 물어봤던 주제 중에 하나야. 자,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원소들마다 고유한 에너지 중위들을 갖고 있는데 들뜬 상태의 전자들이 자 에너지가 낮은 중위로 내려오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중위들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들의 빛들을 방출하게 되고 그것이 선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답해주면 엄청나게 칭찬받는 답이 되겠지. 자, 한편 기체의 선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선은 선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이 선스펙트럼은 그림에서와 같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색깔이 다르다. 그리고 숫자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게 나타나. 그치요? 굵기도 다르게 나타난다. 자, 기체를 이루는 원소에 따라서 고유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흡수선 스펙트럼과 방출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 이야기. 붉은놀이에서 금속가루를 화약과 혼합하여서 쏘아 올리게 되면 화약이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불꽃색은 금속 이온의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색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약에 혼합하는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데 나트륨, 리튬, 바륨, 칼륨 이런 색깔이 있다고 해요. 나트륨은 노란색이지, 리튬은 빨간색. 자, 바륨은 황록색인데 색깔이 잘 안 보이지. 이 바탕에 검은색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흰 종이를 갖다 놨을 때 잘 보일 거야. 자, 그리고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무슨 색이지? 주황색. 자, 그 다음에 세슘은 청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진한 빨강색. 오케이? 또 뭐 때문에 먹었지? 우리가 청록색. 그래서 선스펙트럼 색깔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불꽃 반응 색이 이 색깔로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합쳐져서 한 색깔로 보입니다. 오케이? 자, 한편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내용은 지난번에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야. 보호는 당시로서는 대담한 몇 가지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여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인 원자의 안정성과 선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것을 우리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 제1가정, 양자조건. 보호는 원자 내에서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정상 상태라고 하였다. 여기서 정상 상태는 멈춰있는 것 같은 상태야. 오케이? 얘는 원자의
안정성 문제, 전자궤도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원자핵에 가까운 궤도로부터 n이 1, 2, 3톤 나갔는데 이것을 정상 상태라고 하고 이때 n을 양자수라고 한다. 화학에서 배우셨겠지. 양자수. 양자수는 네 가지 양자수가 있어. 첫 번째 주양자수, 두 번째 보통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궤도 양자수라고 하는 부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어. 오케이? 뭐니? 방위양자수라고 해서 궤도양자수인데 이게 부양자수야. 부양자수인데 L은 어떤 값을 갖지? 자, 얘는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의 값들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전자수는 몇 개를 갖니? 전체? 한 원자에 가는 전자수는 전자 최대 찰 수 있는 전자수 몇 개야? 2의 n 제곱개가 최대 찰 수 있는 전자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자기양자수라고 하는데 자기양자수를 ml이라고 얘기해. 자, 얘는 뭘 뜻해?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값이야? -m에서 l까지의 값을 갖고 있지. 얘는 껍질수,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의 방향을 만든. 오비탈이 0일 때는 s-오비탈, l이 1일 때는 p-오비탈, 3일 때는 d-오비탈, 4일 때는 f-오비탈, 5일 때는 g-오비탈.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s-라는 값이 또 있어. 자, 얘를 그냥 옛날에는 m이라고 쓰고 s라고도 많이 썼거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 책들마다. 얘는 스핀 양자수에서 전자는 항상 -2분의 1인 것과 2분의 1의 스핀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게 양자수들이야. 그럼 펄베타 원리도 이해하겠다, 그지? 펄베타 원리랑 같은 원자 내에서 동일한 양자수들을 갖는 양자수의 조합을 갖는 전자는 오로지 하나이다. 두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정상 상태에는 전자의 에너지 값은 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에 속박되지 않는 n이 무한대인 자유 상태를 0으로 하여 나타내므로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된다. 항상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음의 값에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너지 양자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에너지 중에 양자화가 있었지, 그치? 에너지 중에 양자화가 있어. 우빈이 화요일날은 통째로 빼먹네. 우리는 마치 제 얘기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 끝나면은 내 끝나는 시간에 맞춰갖고 오는 것 같아. 바깥에서 대회하다가, 그치?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큰일 났네. 자, 에너지 양자화. 양자수는 n이 1부터 3까지 이렇게 1, 2, 3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전자의 에너지 준위도 E1, E2, E3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값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하나씩 결정된다. 즉 전자는 양자수에 따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원자들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으며 원자마다 고유한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대. 그래서 이 에너지 값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 제곱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m k 제곱 2 4제곱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지. 이 값을 뭐라고 해? 전자볼트로 전자 한 개당 에너지 준위값을 얘기하면 n 제곱 h 제곱분의 h 제곱 빼버리자 상수로 다 묶어버렸지. 얘는 13.6 전자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3.6 이거 되게 유용한 값이다. 여기서도 있지. 또 재미나게도 수소의 밀도가 13.6g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와, 이거 하나 하면 두 개 값을 쓰네.
수은의 밀도 무지 많이 쓰거든. 수은의 밀도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야. 그 값도 13.6 전자볼트야. 우리 찬욱이 첫 시간부터 이렇게 꼭꼭 주면 어떡해? 오늘 큰일 났네. 그럼 뭐 너도 깔리는 꿈 꿔서 잠을 못 잔 거야? 큰일 났구나. 에어컨 틀어줘 잠깐. 그 생각하니까 막 열나? 근데 지금 뭐 처음에 밀어 하는 애들 지금 색출하고 있던데. 네티즌 특공 애들이. 한 녀석이 지목됐는데 걔는 아닌 걸로 밝혀졌지. 걔는 그 시간에 지하철 타고 있었대. 좀만 더 있었어. 걔가 완전히 몰렸겠던데. 자, 한편 화학에서는 얘를 다른 값을 주로써 제곱분의 1312kJ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얘는 kJ/몰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 몰당 에너지. 이건 전자 한 개가 아닌 거지. 흔히 얘를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n 제곱분의 2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어떤 상수값을 이용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보여줬지만 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RCH라는 값을 많이 쓴다라고 했지. 얘네들은 이 값들에 따라서 단위가 결정되지는 값이야. 줄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전자볼트를 쓸 수도 있고. 오케이? 일반적으로 계산은 전자볼트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렇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질 때는 n이 1일 때야. 그래서 이때를 바닥 상태, n이 2, 3, 4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시겠죠? 이승민 알겠어? 이렇게 솔직해. 그러면 고의 양자조건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 자, 물질파 개념을 도입했었대, 그치?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빛도 파동성을 갖고 빛이 그 이전에 파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광전율과 등을 통해서 입자성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런 입자성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입자성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다시 물질들도 그렇다면 입자이지만 파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대칭이 되지. 그래서 파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진짜 아주 작은 논문을 썼어.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인지 박사인지. 불과 3쪽짜리 정도? 3쪽, 4쪽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보통 일반적인 박사과정들 논문이 책 한 권이야. 쪽수로 뭐 200쪽에서 최소 200쪽에서 300쪽 이상이 돼. 선생님 선배 중에 500쪽이 넘어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 근데 3쪽짜리야. 이거를 박사학위를 줬을까 안 줬을까? 일반인 같으면 못 받았어. 근데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아빠 쪽으로 쭉 올라가면 7대조 할아버지는 왕의 아들이야. 왕의 아들은 자비를 갖지 영지를 갖고 공자다. 근데 이 드브로이가 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 처음에 자비가 없었는데 형이 물리학자였어요. 열물리 쪽을 열심히 하시던 학자였는데 일찍 죽게 돼. 그래서 드브로이가 자비를 갖게 된 거야. 아무튼 집안이 귀족이야, 귀족. 최상위 귀족. 교수들이 뻘쩍지근하겠지. 물론 그때 당시에 영국의 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법에 의해서 자기 같은 것 갖는 귀족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워낙 빵빵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야, 이거 안 주면은 나중에 나한테 해고지하면 어떡하지? 시급한 거야. 1920년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상의 끝에 이 논문과 편지를 써서 아인슈타인한테 보냅니다.
아인슈타인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권위자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서 대칭성을 주장하는 이론이라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쓰죠. 그럼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걔한테 논문을 발휘하고 야 이거 아인슈타인이 택도 없대. 아인슈타인 핑계를 대는 거야. 그리고 논문을 통과시켰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이거 아인슈타인이 줘도 된다고 그랬어? 모든 공을 아인슈타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편집하는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읽어보고 엄청나게 기뻐했답니다. 이렇게 대칭성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이 논문 훌륭한 논문이라고 통과하게 주겠다고 의견을 보내게 돼. 그래서 드브로이는 이 논문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지. 말도 안 되는 논문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 이후에 7년인가가 지나서 이 주제 갖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누가? 드브로이가. 그래서 학위 논문을 갖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선생가 아니고 의학상 여태까지 2명 있어. 드브로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셔. 이분 이름 갑자기 까먹었다. 홀이라는 사람이 있어. 에드윈 홀. 에드윈 홀이라는 사람은 금속 내에서 전기를 운반하는 게 전자라는 것을 밝혀낸 분이야. 그분 또 학위 논문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싣고 이거에 의해서 노벨상을 받게 돼. 대단한 거지. 자, 아무튼 드브로이는 물질파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자, 물질 입자로 파동성을 가진다고 예측을 하고 질량이 m인 물질이 속력 V로 운동할 때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의 파장 람다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람다는 P분의 H, 즉 mV분의 H라고 썼다. 자, 보호의 양자 조건에 대해서 보호는 전자 궤도의 둘레가 전자의 물질과 파장이 정수대가 될 때 정상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가정된다. 즉 전자의 질량이 m, 궤도 반지름이 r, 속력이 v라고 할 때 궤도의 둘레는 람다수 n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파이 r은 n 람다라고 썼지. 이때 람다에서 드브로이 물질파 개념을 도입해서 이 파이 r은 mv분의 h 곱하기 n이다 라고 썼어. 아무튼 이게 양자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다. 자, 이번에는 제2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15쪽. 자, 제2가정은 진동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전이할 때 허용된 한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허용된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두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 즉 광자의 형태로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된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EI인 정상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EF인 정상 상태로 전이할 때 이때 I는 이니셜이야. 무슨 뜻이야? 처음이라는 뜻이야. 자, F는 파이널이 되겠지. F는 파이널. 그래서 자, I와 F를 썼어. 자, 이렇게 정상 상태로 전이할 때 흡사구나 방출된 빛의 진동수 F는 에너지 보존에 있어 다음과 같다. 두 녀석의 에너지 차이 EI-1의 절대값은 HF이다. 그리고 얘는 람다분의 HC라고 하고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는 6.63 곱하기 10-34승 줄세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해서 바닥 상태는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 자, 들뜬 상태. 전자가 바닥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이다. 들뜬 상태일 때 전자는 불안정하여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며 광자가 방출되고 있다. 그래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의 전이와 광자의 흡수 및 방출에 대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전자는 빛을 흡수하면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한다. 이때 전자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만 흡수할 수 있다. 또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전이하는 에너지 중위 차이가 크다. 자,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중위에서 낮은 에너지 중위로 전이할 때 광자를 방출한다. 전자가 전이하는 에너지 중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크다. 그래서 E2-E1은 HF1이고 또 E3-E1은 HF2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 에너지가 더 크다. 진동수가 큰 빛이 나타난다. 파장이 짧은 빛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소 원자에 대한 보호의 이론을 한번 얘기해보자. 수원자 스펙트럼. 수원자 스펙트럼의 발모 계열이라는 겁니다. 발모라는 분은요, 원래 스위스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수원자 스펙트럼은 4종류가 있거든. H알파, H베타, H감마, H델타라고 하는 4가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 옆쪽에 나와 있어. 파장이 656.3 나노미터. 자, 그리고 486.1 나노미터, 434.1 나노미터, 410.2 나노미터야. 그래서 대충 빨간빛과 자, 청색에 가까운 녹색빛, 자, 그리고 자, 얘네들은 파란색 거의 보라색에 가까운 빛들이 자외선 영역에 가까운 빛들이 방출해지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델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큰 빛이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해. 오케이. 발모 계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닥 상태가 어딜 때지? 에너지 중위가 어디로 떨어질 때? N이 2인 중위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이 발모 계열이야. 딱 4개밖에 없어. 자, 3에서 2로 떨어질 때가 알파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에서 2로 떨어질 때가 베타. 5에서 2로 떨어질 때가 감마. 6에서 2로 떨어질 때가 델타야. 그리고 7부터 떨어질 때는 자외선 영역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건 발모계열로 안 쓰는 거예요? 아, 책마다 틀려요. 그래서 묘에 갖고 선생님도 언급을 회피해요. 어떤 책은 가시광선 영역력 발모라고 규정하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N이 2인 중위로 떨어지면 발모계열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가기가 싫어. 책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광고 가시면 학교 선생님 표현대로 그냥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 단 N이 7부터는 자외선 영역에 빛이 나온다는 사실만 자 명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원자 스펙트럼에서는 파장이 656.3 나노미터, 자, 앞에 여기 나노미터 486.1 나노미터, 434.1 나노미터, 410.2 나노미터,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빛이 있다. 스위스의 과학자가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나 자, 그래서 수학 선생님인데. 자, 수원자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4가지 선 파장이 어떤 수요로 나타나는 집합음을 발견하고를 발모 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모 공식이 있지. 람다분의 1은 여기는 얼은 리드베리 상수였지. 얼이라는 값은 어떤 값을 가졌죠? 여기서 자, 얼이라는 값은 CH 세제곱이네. 2파이 제곱 mk 제곱 4제곱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 1.027 곱하기 10의 7승 퍼 미터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위에 어른 상수로서 리드베리 상수라고 해 수원자의 경우에 자 1.097 곱하기 10의 7승/m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자, 수원자 스펙트럼의 일반적인 계열을 얘기해보자. 자, 발모의 발견 이후에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에서도 라이먼 계열과 파시엔 계열 등 여러 가지 스펙트럼 계열이 있으며, 자, 이들 계열의 관계식은 발모 계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람다분의 1은 얼 곱하기 n 나중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처음의 제곱분의 1로 계산하고 있지. 자, 이걸 밀그의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이 나오는데 n이 1인 바닥 상태로 전자가 정의할 때 나타나는 값들의 이야기에서 람다분의 1은 얼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 씁니다.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이고 n이 7보다 클 때는 자외선 영역이 나오지. 이 책에서는 자외선 포함해서 모두 발모 계열이라고 표현한 얘야. 어떤 책은 또 죽어도 아니라고 아주 강조해 놓은 책도 있어. 자, 그래서 n이 얘는 자 3, 4, 5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한편 적외선 영역일 때 람다운에는 얼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 될 때는 4, 5, 6 이걸 파시엔 계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호의 수원자 모형. 수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보호 모형에서 양자 조건을 적용하여 구한 수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수 n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에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이다. 우리는 이 식 증명했었지. 증명 과정 한번 쭉 리뷰를 해보셔야 돼. 나중에 실제 가시면 받고 내신 문제로도 그냥 막 쓰여. 심지어 포함문제 입학 문제에도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야. 자, 수원자의 바닥 상태는 n이 1인 경우고 이 상태 에너지 준위는 자, 이 원은 10-13.6 전자볼트이다. 자, n이 2, 3, 4 똔똔똔 대입하면 들뜬 상태인 E1, E2, E3 등의 에너지 준위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값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n이 1일 때는 13.6 전자볼트,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3.4 전자볼트,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 n이 4일 때는 마이너스 0.85 전자볼트 똔똔똔 이렇게 나타나는 에너지 준위 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양자수가 커질수록 이웃한 정상 상태에서의 에너지 차이가 점점 작아지며 에너지가 n이 포함될 때보다 크면 자,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분포하게 되어버린다. 자, 수선자에서 방출되는 빛, 그 빛에 대한 파장을 보자. 수선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으므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광자도 특정 에너지를 갖게 된다. 즉, 수소원자에서는 특정 파장의 빛만을 방출함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진동수 조건에 의해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인 EI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인 EF를 정의할 때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고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 람다는 다음과 같다. HF는 람다분의 HC가 되고 얘는 EI-EF가 되는데 NI 제곱분의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 마이너스 NF의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이므로 13.6 나가고 N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람다분의 1은 HC분의 13.6 전자볼트 곱하기 NF 제곱 마이너스 NI 제곱이고 NF는 자 NI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가져야 한다. 무의식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유도한 식과 상수 HC분의 13.6 전자볼트가 발모와 미드벨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얻어진 관계식 그리고 미드벨이 상수 얼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발모계열의 스펙트럼의 해석. 손자 스펙트럼 중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은 전자가 n이 3, 4, 5 똔똔똔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n이 2인 에너지 준위로 정의할 때 방출되는 빛이고 각 빛의 파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람다분의 1은 hc분의 13.6 전자볼트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된 거인데 여기서 얘는 3, 4, 5 똔똔똔 이렇게 나타나는 값이다. 자, n이 3에서 n이 2인 정상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대 에너지는 자,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 마이너스 3.4 전자볼트이므로 1.89 전자볼트이다. 이게 가장 작은 값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 방출되는 빛은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 빛이 되는 거야. 또 n이 4, 5, 6 똔똔똔 이렇게 자 이렇게 더 높은 에너지 중에서 n이 2인 정상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파장은 점점점 짧은 빛이 방출되어지고 발목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은 전자가 n이 무한대에서 n이 2인 자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으로 자외선에 해당한다. 가장 큰 에너지는 무한대에서 어디로? 자, 그 가장 기준이 되는 상태로 떨어지는 자 그때의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특성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원자 스펙트럼의 계열의 해석. 수원자 스펙트럼 계열 중에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영역의 라이먼 계열은 수원자에서 들뜬 상태의 전자가 n이 1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에 해당한다. 또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 걸친 라이먼 계열은 들뜬 상태의 전자가 n이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의 파생 계열은 들뜬 상태의 전자가 n이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라이먼 계열, 발모 계열, 파생 계열 등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바닥에 자 다음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적외선 영역,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 이야기하는 게 자 맨 앞에 있는 게 라이먼 계열, 가운데 가시광선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발모 계열. 자, 그리고 적외선 영역에 있는 게 파생 계열이야. 이 띠문이야. 파장을 보고 발모가 이거 어떤 수열과 관계 있지 않을까? 라고 정리해갖고 발모 공식을 만들어낸 게 돼.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그 공식은 아니야. 좀 더 이거보다 복잡한 공식을 자 표현했었는데 자 이걸 갖고 나중에 발표해봤더니 수원자의 규칙성들을 알아내게 된다는 거지. 딱 빛 4개를 갖고 이 식을 찾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기체의 종류에 따른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기체 종류가 다르면 원자의 에너지 주기가 다르다. 따라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감자의 에너지가 다르므로 빛의 파장이 달라서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르다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집중이라는 얘기는 한번 보면 되고, 자, 이런 얘기 한번 추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차는 링크라서 어떻게 해? 지찬우, 어떡하니? 심하게 좀 앉아야지, 그치? 그 이태원을 생각하면서 잠이 못 잤다는 건 참 애마다, 그치? 너희 나이에 야동보다 잠 못 잤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부정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 근데 참 많이 주긴 했어. 근데 실제로 그 선생님이 그 골목을 한번 가봤던 골목이야. 저쪽에 바로 앞에 있거든. 이태원이 막 길이 되게 좁아. 계산문보다 이거보다 더 좁아. 굉장히 좁거든. 거기 뭐 전철역까지, 전철 출입구까지 더 좁아. 그리고 그 골목이 말이 3m라고 하는데 3m는 안 돼 보이고 진짜 요만해. 느낌이. 막 벽이 있고 가게 좀 있고 그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5.5평이면 곱하기 3.3하면 약 20제곱미터 속에 약 20제곱미터면은 이 교실 정도밖에 안 돼. 거기에 몇 명? 몇십 명 있었대. 말이 안 되지, 그치? 근데 얘기 나중에 이제 증언하는데 얘기하는 데 보는데 그 골목이 40m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내 느낌상 40m 안 돼 보여. 그냥 가까워 보여. 여기서 여기 지나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여기 막 식당들이 있거든. 식당이 있고 술집이 있고 막. 근데 양방향으로 움직였나 봐. 양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통과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사고 나기 전에 빠져나오는 판만이야. 대박이지 않니? 이러면서 꼭 이런 데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문화가 생겨가지고 명절 때 아마 집에서 설날, 추석날 명절 지내라고 아마 안 지낼걸? 집세계 나갈걸? 그리고 거기 왜 가냐고. 와, 답답해. 몇 년 전부터 할로윈 축제 어쩌고저쩌고 없으면 되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거든. 왜냐면 우리 문화도 아니잖아. 그거 장사꾼들의 상술이야, 상술. 분장하고 뭐 하고 오면은 그 젊은 애들 논다는 그 클럽 같은 데서 이벤트 하거든. 분장 그 잘된 애들 서로 추첨해갖고 뽑아가지고 상품 주고 막 이러거든. 그 장사 속이야. 거기에 젊은 애들이 놀아나가고 그랬답니다. 그 깔려갖고 죽은 애가 원래 피난 건지 여기 칠한 건지 그걸 몰랐대. 구조할 때 경찰이 그냥 꾸미는 거라고 생각해서 경찰들 출두했을 때 있잖아. 경찰들이 이제 그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거 보면서도 와 잘 꾸미고 왔다 하면서 말 나쁜 사람이 있었다고. 에이 그렇진 않을 거야. 경찰 아저씨들이 사고 난 거 뻔히 아는데 그랬겠니? 근데 그 이상한 문화잖아. 그 문화가 일본에서 온 거야. 외국 애들은 할로윈 되면 그 겨울에 핏떡 칠하고 이러지 않아. 끼케야 마녀 옷에다가 가면 쓰고 돌아다니지 애들이. 그것도 애기들이. 옆집 가서 사탕 맞는 날이잖아. 애기들이. 근데 그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무분별한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가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자를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했던 내용하고 어때? 상당히 차이가 있지? 책이 너무 쉽게 쓰여 있어. 그래서 수업 중에 했던 이야기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책에 자 32쪽입니다. 자, 고체의 에너지띠 이동과 물질의 전기 중도성. 에너지 이동과 물질의 전기 중도성. 자, 고체의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이 고체들은 일반적으로 자, 원자 핵들이 배열되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존재하지. 이 전자들은 자, 원자 핵의 인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어. 속박전자라고 불리는 전자들이고, 전기를 흐를 수 있는 물질들은 자유전자를 더 갖고 있고, 그치? 최강전자들이 자유전자 형태로 나오게 돼. 그래서 원자 핵 하나당 한 개 내지 두 개의 자유전자가 발생해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자, 그리고 자, 부도체 또는 요즘은 절연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거든. 절연체라고 불리우는 물질은 자유전자가 없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는 거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 그 사이에 낀 물질이 바로 누구야? 반도체가. 둘 사이에서 낀 물질이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온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배웠지? 2학년 맨 처음 단원에 배웠니? 네. 기억나는 사람? 아니고 V는 V는 I 얼로 썼던 식이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그거에 대한 식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법칙은 자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법칙이에요. 두 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비례하고 전압의 비례하고 전기정의 관계합니다. 자, 이것을 온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식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얘기하지. I라는 녀석은 뭐를 통해 V라고 쓰거나, 오케이? 창의가 얘기한 거지. 이 관계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V는 I 얼 정윤이가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근데 실제로는 대학책에 보면 원정의는 뭔지 알아? 저항의 정의야. 저항은 일정한 전압을 둬서 흐르는 전류의 B를 저항이라고 약속하고 쓴다 라고 얘기해서 이게 원래 온법칙이 얘부터 출발해. 자, 그러면 좀 쉬운 예로 자 실험적으로 얘들은 꼭 확인해 보면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기 회로를 갖다 놓고 이거 누구 기호지? 전지의 기호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를 이게 굵고 짧은 막대가 마이너스, 자 길고 가는 막대가 플러스 극이야. 자, 이곳에 흐르는 전류, 자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전류계를 연결하지. 네. 전류계는 자 회로에 무슨 연결한다라고 해? 지금 직렬 연결한다라고 얘기하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회로에 이 저항어리 양당 간의 전압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압계를 이용하게 되는데, 전압계는 회로에 무슨 연결했지? 연결 연결하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주면 돼. 이걸 거꾸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가요.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어때? 바늘이 안에서 장애물이 만나서 휘어요. 이렇게 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전류계 전압계 사용법 봐야지. 최대값에다 연결한 다음에 눈금을 보면서 안쪽으로 옮겨간다는 사실, 그지? 이때 최대값에 연결된 단자의 눈금값을 같이 읽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연결법을 살펴봐야 돼요. 이 실험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을 일정하게 놨대요. 자, 배터리를 많이 연결합니다. 전압을 증가시켜요. 전압을 증가시키며 전류를 측정합니다. 전압을 증가시키며 전류를 측정해보고 자, 이쪽은 전압, 여기는 전류. 자, 전압 V0를 연결했을 때 전류는 얼마가 흘렀다? I0가 흘렀다. 자, 이 V0만큼 연결했더니 전류 몇 배? 2배. 3V0를 연결했더니
전류 3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주작변인이고 얘는 종속변인이 되겠네, 그치? 주작변인에 의해서 독립변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값이니까 얘는 종속변인이 되겠지. 변인 얘기도 과거에 쉬운데 무지 많이 물어본다. 변인의 종류 크게 두 가지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고, 독립변인은 또 두 가지 형태로 나온 주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옵니다. 자, 통제변인을 통제하는 과정을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되게 많이 물어봐.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이때 전류라는 녀석은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야. 자, 얘는 두 가지 형태를 보는데 가장 흔하게 보는 게 가로축이 전류축, 세로축이 전압축일 때. 거꾸로 쓸 때도 있어. 자, 이것을 전압이라고 하고 이걸 전류라고 하고 얘도 비례관계지. 기울기 의미가 달라져. 이때 기울기 일정한 값은 누가 일정해? 저항값이 일정하지. 이때 기울기는 그럼 뭐가 돼? 얼분의 1이라는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요번엔 두 번째. 자, 요번에는 전압을 일정하게 해. 자, 전압을 일정하게 이야기하는데, 자, 얘는 저항을 증가시키면서 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자, 전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얘는 저항이 조작변이 되고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자, all 제로일 때 흐르는 전류가 I 제로. 이 all 제로일 때 흐르는 전류는 2분의 I 제로. 3월 제로일 때 흐르는 전류는 3분의 I 제로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I라는 녀석은 저항에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정리해보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타나죠? 여기를 I라고 놓자. 자, 얘는 반비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때 이 곡선에 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됩니까? 전압 V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모아서 우리는 V는 I 월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V는 I 월이다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개념을 이용해서 온법칙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했는데 이 이야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해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과거 내신 문제로 상당히 많이 이용되었던 문제. 오케이? 과거 들어가기 전에 벌써 내신 문제 섭렵하고 있구나.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요? 정인가 질문이 있구나. 뭐가 질문이야? 그냥 저기 제일 충분해요. 플러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질문이야? 아니, 광자가 들어올 때 이 빛을 흡수하고 그 광자한테 광자라는 건 에너지 입자야. 사이즈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를 뜻해. 예? 그래서 에너지 전달해주면 이제 에너지 없는 거니까 입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입자가 아니고 에너지가 입자 중에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지. 눈에 뭐 보이는 형태는 아닌데 얘가 입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입자성을 갖는 거지.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 그랬지? HF, 그 다음에 EHF, 그 다음에 3HF라도 마치 좀 하나씩 더해지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양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